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역대급이라는 태풍이 불어닥친다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새로운 2차 확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저것 논의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 코로나 극복에 노력을 해줘야 되고 국민 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그 준칙을 갖다가 준수해야만이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와 정부 간에 있어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앞으로 참 의과대학을 정원한다든가 공공의대를 맺는다든가 이것이 논쟁의 근거가 돼가지고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그런 참 불상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해놓고 봤을 적에 이 코로나 극복 이외에 더 이상 지금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의료 대학을 갖다 설립하는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당국에 얘기를 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 관철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 같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부와 의사 협회들은 한 발짝 서로 양보를 해서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갖다가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회복도 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경제 회생도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모든 노력을 갖다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경주하는데 정부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역대급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을 합니다. 아마 역대 이래로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가장 강력한 그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복구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 다시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염려가 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만큼 정부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 방지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선제적인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빨리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4차 추경예산 빨리 정부가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이제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일선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거기에다가 중소기업들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 생겨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각 은행들이 일선 창구에서 각종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용평가 수수료를 높인다든가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은 시중에 풀렸는데 제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상공인들에는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금들이 또는 자금들이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지 정부 당국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저소득층 월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도 전입니다.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즈음에 벌써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값 상승이 가난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2분기 중 전체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반면에 하위 20%는 오히려 14%, 하위 20에서 40%는 13%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 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 입법 목적이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그나마 하고 있던 단기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4분기에 월 68만 원이던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도 4분기에는 45만 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33%나 급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까지 덮친 올해 이분들의 근로소득은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 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월세 주거비 부담은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문재인 정부 임대차 입법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 사고를 치더니 정작 세입자들에게는 오히려 월세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금이라도 적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자는 권력자들과 인적 관계가 없어야 제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주요 사정기관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상관으로 모셨던 인사들이 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요직을 몽땅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특감반장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국정상황실 출신의 김종호 민정수석, 특감반장 출신의 조남관 대검차장, 치안비서관 출신의 김창룡 치안비서관실 출신의 김창룡 경찰청장, 그리고 민정수석실 출신의 김대지 국세청장이 모두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입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는 4년째 비워두면서 국가의 주요 사정기관장을 몽땅 4사람으로 채워서 제대로 된 기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공수처는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모든 사정 권력을 독식하고 상대에게는 서슬퍼런 칼날로 적폐로 규정하고 자신들에게는 호위무사로 방패막이를 삼고자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모두가 사정체계 모두가 무력화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성서에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정기관을 몽땅 내 부하였던 사람으로 채워서 막으려고 해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결코 막아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요즘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듣는 얘기가 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건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좀 그렇지 않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잘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서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을 파업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이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문제 제기만 해서 시끄럽게만 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국민한테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만 더 키워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선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이 한번 좀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수해 복구하고 장마 태풍 대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수해 복구가 한참인데 오늘 태풍이 더구나 서남 해안 쪽으로 간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집행 후 정산, 선조치 후 보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20군데를 시군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한다면 6개월, 1년 뒤에나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선집행이 되고 서둘러서 이 복구 문제가 해결되도록 좀 모든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보건당국하고 의사들하고는 거의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평소부터 전혀 대화가 안 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의사 면허 수가 가진 보유한 분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 수의 배치를 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의대 정원 수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공공의대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공중보건의제도를 장학제도를 활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문제는 우선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사협회하고 우선 대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냐면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런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해서 뭐 10년 동안 몇천 명을 늘리겠다. 이 근거가 뭐고 어떤 내용인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것이 특정한 지역의 의대 설립의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게 거론이 됐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원래 보건의료법의 장관이 5년 단위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의료 수요나 의료 제도의 변화 이런 거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불쑥 제기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무리한 그런 조치고 다시 재고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도록 한 주범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 책임을 야당과 특정 종교단체에 덮어 씌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책임 덮어씌우기에 매진했고 국무총리, 장관, 경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들이 행동대장이 되어 책임 덮어씌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우 기획된 시나리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 위선 정권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나라 정상화시켜달라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압수수색, 체포와 구속, 휴대폰 포렌식, 위치 추적, 동선과 접촉자의 실명 공개, 징역과 벌금 협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실로 공포 정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방역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칙을 위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법 절차에 따른 엄격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애국 충정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합리적 개혁 성향의 국민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정권은 그 국민들까지 함께 죽이려 합니다. 그동안 각종 눈속임수 정치 이벤트, 정치적 쇼, 거짓말로 뒤덮인 위선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려니까 공포를 조성해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무엇라고 대답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를 방패로 삼아 뒤에 숨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 방역입니다. 옳습니다. 1000번 만번 어르신 조치입니다. 우리 야당은 이 방역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전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발 국민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일자리 사막, 세금 지역, 불공정이 판을 치는 반칙과 특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실정을 넘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압축되어 그 힘이 강해진 가스는 더 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진희 의원입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의 수해에 또 태풍에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 또 부동산 경제 정책 실패, 또 의료 정책 실패, 이것을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을 비롯한 이제 남의 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모든 대외 관계를 남북 관계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뉴질랜드에 근무하던 우리 외교관이 그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것이 다시 불거져서 급기야는 정상회담, 정상통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그래서 국위가 실추되고 국가가 망신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지금 70여일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특위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손상된 한미동맹의 재건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당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 정책 변화,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의 방미 활동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한반도 및 아시아 정책 전문가 그룹들과 화상을 통한 언택트 방식의 대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